비트코인이라는 위상 자체가 이제 가상화폐 이꼴 비트코인이 돼버렸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열기가 끊기지 않게 단계적으로 계속 정책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빅테크들이 돈 되는 건 다 할 텐데 네. 규제를 지금 막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미국 정부가 열어준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요처가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냥 막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미국의 성장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기업들의 투자는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결국에 미국은 지금 하나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거기로 돈을 계속 몰아주겠다. 특히 AI나 뭐 이런 반도체 이쪽으로 몰아주겠다는 건데 그 말은 반대로 누군가는 대신 뭐 희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고통을 받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어떤 뭐 일반 국민들의 어떤 뭐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해가면서 가는 건가요?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을 보면 소비랑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양극화가 엄청 심해요. 이게 그래서 미국 소비가 미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 소비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7, 80%를 미국 상위 20, 30% 수준이 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쓰는 거군요. 네, 부자들이. 그래서 소비는 안 끊겨요. 네. 소비는 둔화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양이 많아서 미국의 소비가 끊기지 않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전에 누가 피해를 볼까? 이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 이게 실제로 양극화는 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을 크게 안 합니다. 코로나 때 보면 네.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꽂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망이 그때 꽉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9.1%까지 저는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막혀버려가지고 물건은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돈은 원래는 미국이 양극화에 있었기 때문에 상위 몇 퍼센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었는데 전 국민에게 돈을 꼽아줘 버리니까 이게 소비로 이어져 버렸다는 거죠. 물건은 없는데. 뭐 아무리 부자들이 밥을 먹어도 새끼인데 네. 이거 여러 명이서 이제 똑같은 새끼를 다 네. 먹으려고 하면 네. 당연히 수백 배가 늘어나는 네. 거죠. 그 저소득층에게 주는 자금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최근 2022년, 2023년, 2024년 사이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 상위 1%는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지금 이 AI 기조라고 간다고 하면 AI가 특정 산업에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AI 산업을 살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누가 죽어나냐? 저소득층 그리고 안 좋은 기업, 그러니까 그 실적이 없거나 네. 그렇게 좀 안 좋은 기업들은 계속 돈이 안 가죠 그쪽으로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돈을 지원해줘도 이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더 지원해주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은 끊기지 않습니다. 네. 소비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거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은 계속 안 좋아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금융위기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전방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되게 해줬거든요. 모두가 다 같이 소비를 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거였는데.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뭐 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쪽에서 더 우리가 더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도 더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통하는 긴축, 재정은 확장. 이 방식에서는 가는 놈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저는 제가 작년부터 해서 미국의 고금리가 미국의 소비를 더 견인했다라는 네. 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폈었거든요. 그 이유의 핵심 키가 그거였어요. 소비의 핵심 주체는 상위 뭐 20% 30%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았다. 이 현금으로 고금리가 되니까 네. CMA든 뭐 MMF든 고금리에 돈을 파킹을 해놨고 네. 이 고금리에서 예전에는 이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0% 1%밖에 안 주는 금리를 갑자기 4% 5%를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들의 현금은 더 많아지고 이들은 더 소비를 럭셔리한 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성장 자체는 나쁘지 않고 소비도 끊기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용 단에서 그렇게까지 지금 뭐 변동금리도 해놓은 것도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든 소득 대비해서도 대출을 크게 일으키지 않았고 그런 상황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과연 미국 경제에 해로울까? 저는 그래서 그때 아니라고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돈은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고금리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게 어디 투자도 안 해도 MF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과거에 몇 배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소비 끊기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은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고정금리를 많이 썼었으니까 워낙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이제 뭐 대출 받아놓은 게 단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은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고금리로 빌려줄 수 있고 네. 내는 이자는 저금리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돈 많았던 분들은 더 이득에다가 보조금 받고 막 지원금 받고 하니까 네. 또 주식에도 많이 투자했을 거고 네. 그게 또 주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냥 네. 부자들만 좋았던 네. 근데 돈이 아예 없거나 투자도 못했던 분들은 아예 그냥 그렇죠. 이 고물가에 엄청 시달렸겠네. 네, 2020년도 또 코로나 때 네. 제로금리로 갔었잖아요. 네. 그때 부자들이 부동산이랑 이런 부분들을 다 전부 다 리파이낸싱을 다 했습니다. 아. 고정금리, 네. 완전 저금리로.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그 비용단에서 옛날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이미 더 마킹이 돼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막 한 30년 막 이렇게 장기로 그쵸. 막 거의 네. 0% 가깝게 빌려놓은 거니까. 그때 대부분 다 고정금리로 다 빌렸어요. 미국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 비용단이 일단 무리가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전가가 안 되는 거죠. 미국은 기업들도 저금리로 회사채를 다 리파이낸싱을 다 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장기로. 네. 그러니까 원래 뭐 만기가 짧게 했다고 하면 코로나 그때 미국 연준이 저금리로 떨어뜨렸을 때 장기로 다시 리파이낸싱을 다 해놨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네. 실제로 부채의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 기업, 개인 미국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정부 말고는 두 이제 그 성장의 주체는 전혀 고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제약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 정부 하나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책에도 썼는데 과연 미국 정부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기축통화국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할 때는 기업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높아지면 이 나라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금을 원화를 막 찍어낼 수 없잖아요. 네. 지금 그 환율이 박살나 버리니까. 네.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패권 국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 달러 자체를 얘들은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패권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얼마든지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을 판단을 할 때 정부 부채 때문에 미국이 망가진다라고 전망하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정부 부채를 풀었는데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어지고 미국 정부 달러 자체가 똥값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맞겠지만 그냥 부채가 많으니까 망한다. 저는 그거 안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도 부채를 줄일 생각이 없다니까요. GDP를 올릴 생각, GDP를 AI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달러가 파이를 키우면 된다. 너 뭐 대출 뭐로 갚냐?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달러가 지금 뭐 약세가 됐습니까? 하긴 더 그렇죠. 강세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이라는 국가 정부 국채를 볼 때는 정부 부채를 볼 때는 좀 다른 생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 부채를 발행을 할 때 이 부채에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채권자가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잘 어떻게든 도와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다른 외국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채권자로서의 뭐 권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영국이 세계대전 이겼지만 미국으로 파운드에서 달러로 패권이 넘어갔던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을 했고 네. 그 차입을 해준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통화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지금 정부 국채는 많은 건 맞는데 지금 70% 이상이 자국 투자자들이 다 들고 있어요. 뭐 물론 뭐 은행 보험사니까 네. 금리 사고 파는 거에 조금 민감하지만 만약 미국 정부가 진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들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제를 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정부 부채를 볼 때 좀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심판이자 플레이어로 같이 뛰는 거잖아요. 뭐 자기가 뭐 결정하고 자기가 뭐 룰도 바꿔버리는데 지금은 투자 정도로 걔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 네. 정부가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잖아요. 그럼 강제로 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그렇죠. 금융기관들한테. 네, 네. 그거는 그 금리 몇 bp 그 금리 보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단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미국의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당장 뭐 어떤 무너지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지금 부채를 계속 늘려야 되고 하는 그리고 이제 유동성도 막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코인이라는 어찌 보면 없었던 그런 자산군이 새로 생기니까 거기서 많이 그 유동성을 흡수해줬다 이런 네.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뭔가 지금 돈도 풀고 그리고 이제 국채도 막 늘리고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이 받아주면 어찌 보면 그냥 이거 봉이 김선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그게 원래 데이터로 바꿔준 거니까. 그게 원래 중국이었어요. 네. 그동안 20년 동안 중국이 미국채를 다 사줬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그 무역 흑자를 낸 자금으로 미국채를 사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만 좋은 거지 이거. 네, 근데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네. 국가를 그렇게 해주니까 네. 따라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기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공급망을 자국 내들 하고 또 우리의 가까운 나라들 중심으로만 다시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게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10년, 앞으로 100년 계속 미국이 유지가 되려면 미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는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국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 핵심 키가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테더, 서클 정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지만 네.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데는 그 두 군데거든요. 근데 만약에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면 빅테크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망 안에서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빅테크 코인을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전 세계적인 자금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빅테크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조달한 자금을 결국 미 국채의 수요가 되는 거고. 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미 국채 수요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그 규제만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근데 그걸 뭐 빅테크들이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서클은 지금 아직까지 금액이 크지 않지만 테더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AUM은 크지도 않은데 블랙락보다 네. 연간 순이익은 더 높습니다. 블랙락이라고 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1위거든요. 네. 그런데 그 회사보다 테더라는 회사가 연간 순이익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빅테크들이 돈 되는 건 다 할 텐데 네. 규제를 지금 막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미국 정부가 열어준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요처가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미국 정부 국채에 대해서는 국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발행될 수 있고 국채의 수요처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로 좀 대단하다고 보는 게 아니다 싶은 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가 해도 공화당 사람이 반대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최근에 1월 달인가 12월 달에 트럼프가 미국 부채 한도라는 걸 없애버리자라고 했는데 네. 공화당에서 반대했습니다. 몇 명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룰을 잡아놓고 계속 하는 거고 규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미국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초당적으로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보면.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같은 당이라고 해도 반대표를 던진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서는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는 가셔야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채 수요처로서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저는 미국 정부는 뭐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 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걸까요? 뭐 예를 들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앞으로 결제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애플 코인으로만 결제하게 해주겠다. 만약에 그쵸.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애플 코인을 살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딱 5,000원어치만큼 사서 5,000원 다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5만 원어치 끊어놓고 그냥 나중에 이제 써야지 하는 네. 사람들도 네. 있으니까 네. 그 수요가 이제 어마어마해질 그렇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도 만약에 애플이 망하더라도 담보가 미국채가 있잖아요. 네. 더 안전하죠. 그냥 애플의 채권자보다 네. 스테이블 코인 들고 있는 사람이 뭐 돈은 쓸 수 있고 담보는 미국채고. 그리고 그 미국 기업들도 좋은 게 요즘에 뭐 스타벅스 그 쿠폰이나 카드 이런 거 많이 긁어가지고 네. 10만 원 채워놓고 실제로는 5천 원 쓰고 9만 5천 원 남겨놓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이자가 엄청 많다고 이런 개념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게 뭐 제가 말한 것보다 더 훨씬 더 혁신적인 방향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요 정도만 봐도 이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네.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거 누가 넣겠냐고 봤을 때 그거 수요자들 넣겠죠. 그러겠죠. 네. 네. 거기서 어차피 뭐 결제하는 거 뭐 몇 프로 할인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막 할 네. 건데. 그거를 정부와 규제를 완화해 준다. 그러면 기업도 할 것 같고요. 돈 끌어오는 거는 사실 빅테크들은 돈 끌어오는 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그러려면은 전제 조건은 우선은 그런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산 기업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외국 기업들이 그런 플랫폼을 갖는 거는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막으려고 할 겁니다. 예. 아, 그래서 뭐 지금 뭐 틱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일단 트럼프는 좀 기업가이기 때문에 바이든보다 사실 바이든도 중국에 엄청나게 강경하게 했습니다. 네. 트럼프도 분명히 강경하게 할 거라고 보지만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네. 자극하는 게 미국이 지금 관세를 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관세를 떼려고 했을 때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상품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소비재 직접적으로 때리면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요. 네. 그런데 중간재랑 자본재 때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중국에 관세 때릴 때도 소비재는 처음부터 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본재랑 중간재부터 때리기 시작했고 소비재는 가장 마지막에 때렸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안 때리고 철강에다 때린다 이런 개념인가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틱톡도 그러니까 뭐 그냥 안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도움이 되는 수준 안에서 점진적으로 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트럼프는 갈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유가 막 얘기하고 막 이 사람이 그냥 막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미국의 성장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기업들의 투자는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그걸 이렇게 맨날 고민하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저는 정치인들한테는 그게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정치인들은 뭐 논문 이런 걸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현실, 현실에서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한 거를 중심으로 남들이 가지고 오는 레포트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와 그냥 가지고 오는 거를 논문을 가지고 와서 그냥 보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결국에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쪽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져야 될 것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거기서 막 돈도 많이 벌고 이게 뭐 미래다라는 것들이 막 AI랑 또 막 접목도 시키고 뭐 이러는 것들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이번에 공화당에서 내놓은 정강정책을 보면 가상화폐 채굴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막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채굴도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럼 일단 그 정도만 지금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과 직접적인 연결성은 별로 없어요. 비트코인을 조금 담보로 쓰긴 하지만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위상 자체가 이제 가상화폐 이꼴 비트코인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격이 빠져버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곳에 자금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AI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그 거품이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계속 발언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쪽이 막 이렇게 꺼지지 않게. 그래서 제가 근데 가상화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스테이블 코인일 것으로 본다. 네. 그래서 연준의 뭐 전략적 자산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연준의 전략적 자산에 대해서는 뭐 마지막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일단 어찌됐건 간에 가상화폐 시장이 그렇게 열기가 끊기지 않게 단계적으로 계속 정책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좀 이어서 가면은 이제 물가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지금 많거든요. 특히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은 물가 인상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견도 많은데 앞으로의 그 물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저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상반기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물가라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는지에 대해서 기저효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물론 월간으로 얼만큼 올랐는지도 보지만 YOY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걸 가지고 디스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저효과 자체가 그건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달 만약에 0.2%포인트씩 0.3%포인트씩 올라간다 가정하더라도 한 4월 5월 되면 0.2에서 0.3 정도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2025년 물가가 상반기부터 하반기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상반기 때까지는 월간 상승률이 웬만큼 높게 나오더라도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집니다. 만약에 0.2 정도 수준으로 매달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4월 달 정도 되면 전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 CPI 기준으로 보면 2%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훨씬 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비 부분인데 주거비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국이 주거비를 물가에 반영시키거든요. 근데 집값을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임대료 부분을 반영시켜요.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거면 너 지금 얼마 정도 임대료 받을래?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집주인들한테. 집주인들은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 집을 팔거나 이렇게 할 사람들이나 그걸 고민 많이 하지. 그냥 설문조사로 물어보면 대충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집값이 2023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집값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간주 임대료는 그동안 이거를 빠르게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거비 보면 계속 그냥 예상치보다 조금씩 높게 나왔습니다. 그게 집값이 이만큼 올랐으면 원래 한 방에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왜냐면 집값을 가지고 임대료 부분을 역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랐는데 그걸 반영을 한 방에 못 시키고 조금만 반영시키니까 그리고 이게 집값을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었는데 간주 임대료는 원래 한 방에 반영시킨 게 아니라 반만 반영시키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근까지는 간주 임대료 주거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높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따라잡기 효과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은 물가 부분에서 큰 폭으로 자극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상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주거비 부분이 물가 자극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월간 상승률 자체도 그렇게 높게 안 나올 거고 유가는 트럼프가 잡고 가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상반기 기저효과만 넣고 보면 웬만큼 높게 나오지 않는 한은 어찌됐건 떨어지는 방향이고 네. 그러면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 CPI 부분 보면 올해 상반기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 때는 그 기저효과가 조금 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뭐 상반기 때는 떨어졌다가 다시 하반기 때는 조금 올라가지만 우리가 뭐 2022년도에 봤던 그런 물가 상승률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또 빨리 못 내리는 이유는 이제 돈의 흐름을 좀 이렇게 막아가지고 네.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뭐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네. 금리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게 원래 미국이 과거에 기준금리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네. 물가 상승률 있잖아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그것보다 한 1%에서 크게는 1.5% 정도 높게 유지를 해야 대응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는 4.5%. 근데 제 추정이 맞다면 올해 상반기 물가는 2%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3.5%까지 떨어져도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하반기 때 다시 3%까지 물가가 올라온다고 하고 미국의 성장이 약간 빅테크 중심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결국 성장이 올라오면 물가를 또 자극을 하거든요. 네. 그게 막 공급망 붕괴 뭐 저소득층한테 풀어줘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물가가 아니라 그냥 성장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3%대로 위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너무 빠르게 만약 기준금리를 아래로 떨어뜨려놓고 대기하고 있었으면 물가가 기준금리보다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서 현재 4.5%지만 이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한 4% 정도까지만 떨어뜨려서 한 1년은 지켜보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빅테크 중심으로 그 돈이 나가는 것도 유도를 하고 물가가 기준금리보다 높게 올라갈 가능성의 그런 부분의 우려도 안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준금리 여기 있는데 물가가 기준금리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통화정책이 다시 또 긴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올리는 방식이죠. 그렇게 가면 그거는 피하고 싶겠죠. 진짜 피곤해지고 네. 지금의 장기 사이클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를 해가면서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지금 시장을 좀 지켜보자. 아무리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디플레이션도 떨어져 버리면 미국 경기 자체가 네. 그러면 떨어뜨리겠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성장에 진심이고 성장 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에 떨어지는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하반기 때는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준금리를 지금 4.5에서 올해 많게는 한 4% 정도까지만 떨어뜨리자. 네. 그 다음은 2025년 지켜보고 2026년에는 이제 물가의 추이를 또 한번 보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